아트프렌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사학자 안현배입니다. 예, 지난번부터 이제 시작했던 미술가별로 저희들이 화가를 따로 한 명씩 다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작가는 베르메르라는 사람이에요. 요하네스 베르메르. 네덜란드의 작가이고요. 아마도 진주귀걸이 소녀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제는 알려져서 그림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북구의 모나리자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요 소녀의 추상화, 이름 모를 추상화가 이 사람을 대표하기도 하고, 이게 또 네덜란드 자체의 이미지를 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의 뭐 압도적인 그림이 된 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베르메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자세하게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베르메르에 대해서 그 궁금하신 게 뭐가 있는가 하고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그림을 적게 그렸는지, 또 왜 그렇게 유명한지, 그리고 유명하다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림이 정밀하다 뭐 그렇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 말고 혹시 숨어 있는 이야기가,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만큼 한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루게 되는 이 베르메르라는 사람은 알려진 게 굉장히 적은 사람입니다. 그가 남겨놓은 그림의 숫자만큼이나 알려진 바가 적죠. 그림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베르메르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5개. 그리고 약간 논쟁이 있는, 이게 베르메르 거냐 아니냐는 것은 한 2개나 3개 정도가 더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대한으로 쳐도 38개 정도의 작품을 남겼어요. 한 사람이 500개, 600개씩 그릴 수 있는 그런 화가도 있던 시대에 사실은 뭐 평생 동안 그렸던 그림이 35개 정도다 한다면은 정말로 작은 숫자의 그림을 남겨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시고, 그 사람이 남겨놓은 작품들이 대체로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의 유명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약간 미스테리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차차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미술사학자라는 종류의 사람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또 증명되는 것을 가지고서도 또 뭔가 짐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곤 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저희들이 없는 게 정말 적어요. 알려진 정보가.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정보와 함께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시켜 볼까 합니다. 특별히 아무래도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본인의 자화상도 거의 없어요. 이게 베르메르를 거라고 추정되는 그림도 없는데, 그림 하나 중에 일부분에 이름 모를 어떤 인물이 있을 때 그림을 보는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베르메르 자화상이 이게 아니겠는가 하고 추정을 하는 게 있을 뿐입니다. 1632년에 태어나서 1675년에 사망을 했다. 요거는 별로 장수는 아니고,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궁핍을 겪다가 나중에는 조금 어려운 사정 중에서 그래도 일찍 죽은 건데,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남겨놨던 그림의 숫자도 적고 알려진 정보도 적고 한 가운데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작품에 제대로 다가가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게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으로 대표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던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 살펴봐야겠죠. 스스로 얘기를 했거나 모델이 누구래거나 하는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요. 사실 베르메르에 관한 전시는 35개밖에 되지 않는 그림인데도 이게 하나같이 다 인기가 있고 그 나라 각자 소장하고 있는 소장처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야경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인데 렘브란트 그림을 주로 다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 미술관에서 베르메르 특별전을 했었어요. 35개 중에서 28개를 모아왔다는 엄청난 이 기획 섭외력 때문에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었고, 아마도 다시는 이러지 못할 것이다라는 광고 문구가 통했는지 이 전시가 시작하기 전에 전회가 미리 매진이 됐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만큼 작품의 숫자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포스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베르메르의 그림이 나왔던 인물들을 쭉 이어놓은 것만으로도 포스터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하나 만들어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좋아하고 열광하고, 그리고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림이 이제 몇 가지나 되고 하는 유명세를 얻게 됐을까요? 제가 왜라고 질문을 밑에다가 잠깐 넣어봤던 것은 이 사람이 200년 넘게 잊혀졌었기 때문이죠. 죽고 나서.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200년 동안 넘는 거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관심 가지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덜란드로부터 접근을 한다는 것은 불량상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궁여지책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일 것 같아서예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적은 상태에 이 사람의 작품에 네덜란드만이 가지고 있던 영향이 있었을까, 연관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낮다는 소리입니다. 해수면보다 낮다고 그래서 예전에 뭐 뚝이 무너져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신기한 유언비어 같은 것도 이제 잘못된 역사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기를 간척을 해서 만들어냈던 땅이었었기 때문에 이 제방의 안쪽에 있는 땅들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낮은 땅이라고 불렀던 거죠. 네덜란드는 그들이 부르는 니털란트라는 말의 영차이고 영어 발음이고, 프랑스 제가 공부했었던 데는 페이바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땅이 낮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특히 이제 암스테르담이나 그 외의 지역들을 가시게 되면 요게 왼쪽에 나오는 게 치즈 가게고요. 튤립 유명하고 치즈 유명하고 약간 뭐 그 남학신, 그리고 여기 운하가 특히 암스테르담에 유명합니다. 북구의 베네치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베네치아처럼 교역과 물동, 이동 그런 것의 중심이 됐던 것은 맞기는 한데 그 규모가 베네치아급은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암스테르담의 항공사진을 보여드릴 때마다 사실은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이 정도 규모입니다. 암스테르담은 한때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였었어요. 모든 물류가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유럽이 각자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게 해외에 대한 침탈이 되겠지만 해외로 진출을 해서 자신들의 장사에 대한 무대를 넓히는 과정에 제일 먼저 바깥쪽으로 뛰어나가서 굉장히 원거리의 무역을 성공을 하고 그 무역의 거의 모든 부분을 독점을 했던 게 초기의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이 그 중심지였었죠. 굉장히 이제 과하게 집중이 되던 시기에는 70%가 넘는 물류가 암스테르담을 통해서 유럽에 들어오게 되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는 금, 은, 이런 귀금속들도 있고, 특히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맸다는 향신료도 있고, 그리고 동양에서 오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것들을 보면은 하루에 내려놓는 물류의 양이 엄청나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대단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기했던 것은 1600년대 당시에 한국에서 왔던 고려청자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벌써 몇백 년 지난 동양의 도자기, 그것도 한국에서 왔던 것까지 물류 품목에 들어가는 걸 보면 당시 유럽 사람들의 뭔가 소비에 대한 욕구나, 그리고 네덜란드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들이 굉장히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모습이 됩니다.
암스테르담은 1600년대에는 요 정도밖에는 안 됐었어요. 요 정도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번창을 했다 하는 건데 네덜란드는 지금 보셔도 인구가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그 부분이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입니다. 워낙에 네덜란드는 독립된 나라였던 시간보다는 옆에 큰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 중에서 합스부르크라는 집안, 거의 뭐 오스트리아와 합스부르크는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유럽에서 2대 라이벌 가문이라고 할 수 있었던 프랑스의 나중에 크게 되는 부르봉 가문이 있지만 합스부르크는 조금 더 먼저 출발을 했으니까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카를 5세 때 여기가 합스부르크 영토로 편입이 되고 나서 카를 5세 사망 후에 합스부르크의 전권을 이양받았던 아들 펠리페 2세 때 네덜란드는 이전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련을 겪게 됩니다. 원래 카를 5세는 굉장히 유연하게 네덜란드를 지배를 했었는데 그 아들인 펠리페 2세는 조금 달랐어요. 여기 지도를 보셨을 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펠리페 2세가 영토로서 자기가 물려받은 땅인데요. 여기가 딱 네덜란드 쪽이죠. 그래서 저 네덜란드를 신교도가 더 많다는 것,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더 많다는 것으로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호의적이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개종을 강제로 시키고 이 나라를 아주 장악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강압 통치를 하면서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되고 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됐어요. 당시 네덜란드는 신교도들을 포함해서 여러 종교가 섞여 있고 서로 간에 거리를 지키면서 공존하고 있는 처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유를 이해하기도 전에 외부로부터 강력한 탄압이 들어가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게 된 거죠. 남쪽 네덜란드는 나중에 굴복하여 지금의 벨기에가 됐고 북쪽 네덜란드는 끝까지 싸워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 1500년대부터 아주 굉장히 격렬하게 있었던 전투에 지휘를 했었던 것이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렌지공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오렌지령,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스리는 땅의 이름이 오렌지령이에요. 그게 오렌지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양의 축복을 받은 그리고 가장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뭔가 자부심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저 오렌지령이 출발할 때 네덜란드가 스페인한테 지배를 당했던 합스부르크의 스페인 땅에 지배를 당하던 그 시점에 독립운동을 시작한 독립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 오렌지 색깔이 네덜란드의 국민 색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색깔로 자리 잡게 된 인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렌지색이라고 자꾸 해서 오렌지 군단, 오렌지색 뭐 해서 네덜란드가 오렌지 특산지인 줄 아시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바로 이 독립운동의 지도자 때문에 생겨진 인연으로 그 명칭이 들어가게 된 거죠. 수식어가요. 그렇게 해서 독립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사안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 독립전쟁이 종교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종교와 정치가 서로 이어진 가운데 일단 아까 영토의 크기를 보셨지만 합스부르크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를 통틀어서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고 협공을 하다시피 했는데도 네덜란드가 그것을 이겨냈단 말이죠. 사실은 약소국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이겨낼지 못할 거라고 여겼었지만 그거를 역전승을 해 놓은 다음에 네덜란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으로 이 해외에 있었던 스페인이 처음에 도모하던 그 해상 무역로를 자신들이 전부 다 뺏어오게 됩니다. 그때 네덜란드가 동쪽으로 오면서 인도네시아 근처까지 오게 되고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 무역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됐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나중에 네덜란드를
뭐 식민 지배를 해서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은 네덜란드로 많이 넘어가게 된 것도 이때 인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거의 완성시키는, 독립선언이 공식적으로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지만 독립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니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것과 준하는 1600년대 초반의 시대에서 1600년대, 1650년대까지의 네덜란드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네덜란드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고 가장 자신감이 넘치고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르메르 전시가 있던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 발음이 레이크스 미술관이라고 저는 아주 힘겹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미술관의 공식 표기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그 네덜란드 미술관 발음하는 방법이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언어적으로는 조금 복잡한 나라인데, 이 미술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런 배의 모형이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사실은 해양 강국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번영을 누렸는지를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미술관은 그들의 황금시대라는 단어가 아예 있습니다. 1600년대 전반부를 관통하는 단어인데, 네덜란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신감 있던 시기였죠. 그때 당시에 이런 배와 이런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업적을 예전에 그러니까 이뤄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독립전쟁과 번영을 누리던 그 다음 단계 전에 네덜란드 독립운동의 과정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카톨릭, 특히 이제 펠리페 2세가 강요하던 스페인의 종교인 카톨릭에서는 성상과 성화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발로 오히려 이런 우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우상이라고 성상과 성화들을 거부하고 대대적으로 그것을 파괴시키는 일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성상 파괴,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거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 성상 파괴 운동이 벌어져서 그것을 이코노클라즘이라고 하거든요. 그 때문에 네덜란드의 교회에서는 다른 유럽의 지역과 달리 어떤 성상이나 성화 같은 것을 찾기가 힘든, 내부의 인테리어가 누구는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깔끔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성상, 성화, 그러니까 조각품이건 그림이건 간에 생각해 보자면 서양 미술의 전통은 다루는 주제가 여러 가지 공통된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종교 회화들은, 종교 미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역사화가 들어가고 신화를 그렸던 교양 그림이 들어가고 그 외에 몇 가지로 그림의 요 구성이 있던 건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 회화는 네덜란드에 발을 못 붙이게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의 소장품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가지는 이유가, 거기 미술관에 처음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렘브란트 때문에 반가우실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유럽의 여타 유명한 미술관들과 소장품의 주제가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은 가서 보시게 되면은 대체로 초상화가 많고요. 그리고 정물화도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풍경화도 여러 개가 들어가게 돼요. 더구나 집단 인물들이, 그러니까 인물이 집단으로 나오는 집단 초상화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그게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중시되는 것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들한테는 르네상스 미술도 그렇게 풍요롭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화가 딱 사라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능력 있고 자기를 원하는 어떤 연줄이 있는 유명한 화가들이었다면 이주를 해서 여전히 카톨릭에서 종교미술을 중요하게 돼 있는 환경으로
이주를 해서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업종이 변경돼야 됐거든요. 그 업종 변경에 새로운 그림을 주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림들이 자신들이 새롭게 일궈낸 환경하고 서로 맞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네덜란드는 종교화가 없는 가운데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조금 더 강조돼서 그려진 인물화이고 그리고 정물화이고 풍경화들입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원래 그림, 서양 회화의 역사에서 메인이 아니라 약간 부속같이 느껴지던 장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그림은 역사화나 신화나 종교화 안에 들어가 있지 이 풍경이나 정물을 그리는 데 있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풍경 속에나 정물화 속에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념과 몇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들이 프로테스탄트 신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검소하면서 동시에 내놓고 보여주고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는 이런 약간 떳떳함, 그리고 정물 속에서 느껴지는 뭔가 인간의 유한함이나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모습이나 같은 조금 우리로서는 지금 보자면은 약간 너무 도덕적 같은 그런 느낌들의 뭔가 교훈들이 숨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외에도 그림 잘 그리는 것을 뽐낼 때 정물화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네덜란드 정물에 항상 등장하는 이 물잔하고 그리고 뭐 빵이나 안 그러면은 꼭 이게 쓰러져 있어요. 이런 은으로 만든 어떤 식기들이. 거기에다가 레몬 같은 것들 껍질을 돌려서 깎아가지고 밑으로 쭉 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정물화를 내가 얼마나 마스터를 잘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집단 초상화의 경우에는 이런 규모를 보시게 돼요. 이게 역사나 종교화를 대체하는 네덜란드만의 뭔가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야경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버전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이미지로 그렸는데 원래 이런 집단 초상화는 대체로 한 명의 인물도 빠짐없이 자기 얼굴이 잘 나와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보통이었었어요. 야경은 이 요구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렘브란트가 이후에 사람들한테 고집센 예술가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거죠. 바르톨로메우스라는 화가가 그렸던 이 그림 속에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나셨을 때 저거 책에서 본 적 있다, 영상에서 본 적 있다고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진짜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을 자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약간 어두울 수 있지만 한번 이미지를 지켜봐 주세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레이스의 반짝거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재료의 느낌까지 다 알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은 다른 나라 회화에서는 이 정도로 세밀하게 강조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학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를 이루고 있어도 또 뭔가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은 없어도 사실은 과시하지 않는 척을 할 뿐 그 안쪽에서는 그래도 자랑은 좀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의 정밀함과 그 안에서 숨겨진 디테일의 화려함 같은 것이 한꺼풀 뒤쪽으로 숨어 있는 요소들이 조금씩 나타나서 그게 참 재미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런 작품들은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 조금 더 자세히 보셔라. 또 시간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가까이 다가가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실은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그게 네덜란드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더구나 값비싼 재료에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림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번영의 정도를 우리가 짐작하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물화는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딱 그런 위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긴 정물화가 이렇게 많고 인물화가 많고 미술관에서 자주 볼 만한 주제들은 조금 없을까? 그것은 네덜란드의 역사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하는 얘기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메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림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사실 뭐 안 좋아하는 화가가 별로 없지만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화가 목록이 꼭 들어가서 지난 2018년도 이 도쿄에서 열렸던 전시인데 그때 당시에 35개의 베르메르 그림 중에서 우리가 9개나 가지고 왔다라고 광고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전시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었어요. 들어가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전시를 가서 보셨고 일본인들이 얼마나 이 그림들을 사랑하는지 잘 알게 됐는데 그나마 여기 있는 그림은 중간에 돌려줘야 됐었기 때문에 35의 9가 아니라 35의 8이었나 마찬가지였었는데도 사실 이 전시가 성공했다고 그랬었는데 5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암스테르담에서 이런 기획을 했었던 거죠. 35개 중에서 우리 28개 갖고 왔다. 그거 자체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메르의 명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이 사람이 네덜란드라는 환경,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주제는 자신들하고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초상화이거나 정물이 강조되거나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졌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풍경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물, 인물에 보통 이 화제거리가 다 집중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네덜란드의 풍토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밀함과 또 섬세함과 이런 부분에서 가치를 발견을 해야 되겠죠. 이제부터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렘브란트 그림 많다, 야경이 있다 하는 그 전시관에 또 하나의 화제의 그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저 너머로 보이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녀, 우유 따르는 하녀, 우유 따르는 여자, 뭐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그림은 사실은 주제는 상당히 평범합니다.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뭘까 하는 정도만큼 평범해요. 일반인, 그리고 하녀라고도 불릴 정도로 그냥 일을 하는 분이 우유를 따르고 있는 장면을 그저 그렸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작은 그림, 별로 크지 않은 사이즈의 작은 그림을 보면서 많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죠. 확대를 해서. 그 전에 이 그림은 네슬레라고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다논하고 거의 막상막하의 유제품 관계된 식품 회사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모델로 썼어요. 저 우유 따르는 여자를. 뭔가 좀 기품 있고 뭐 되게 사람들이 잘 아는 이미지여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가기만 하면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 아이들이 다 반가워하는 이 그림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대상이 됐었죠.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작품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가까이서 카메라의 성능 테스트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서 찍게 되면은 저 우유의 하얀색이 약간 비쳐서 뒤쪽에 투명하게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잘 그렸구나 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림에 관해서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 이미지가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실제로 봤다는 반가움이 있고 실제 가까이서 보니까 정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디테일 같은 거에 정성을 다해서 진짜를 사진처럼 보고 있는 그런 착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잘 그렸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유화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균열이 보이는데 사실 뭐 실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확대 하다 보면은 저게 저런 식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복원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절로 가지시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돌아가서
여기로서요. 요거는 요쪽에다가 조그마한 도구가 있고 그 뒤쪽으로 이 타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베르메르가 태어나고 살았던 동네는 네덜란드의 해안가 도시인 델프트라는 곳입니다. 그 델프트가 도자기로 유명한, 타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셨을 때 저 뒷부분을 델프트 타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는 경우가 있고, 저 뒤쪽에 있는 타일들을 확대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타일들이 이렇게 제작이 돼서 저기 밑에까지 있었던 디테일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것은 직접 본다고 해도 사실은 뭐 타일이야 보이겠지만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화의 물감 부분이 좀 갈라져 있는 거, 그리고 우유 따르는 그 우유의 투명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특수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화 시키거나 확대해서 정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 보면 직접 가서 보이는 게 있고 미디어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작고 정밀한 그림들은 저런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또 여쭤보게 돼요.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정밀하게 그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그림에 감동하는 걸까? 요거는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도시죠. 헤이그. 예전에 이준 열사에 관계된 그 도시이고, 헤이그라고 부르지 않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덴하그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미술관, 마우리츠 하위에스라는 미술관에서 진주기 거리 소녀가 있는 곡입니다. 바로. 근데 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베르메르의 풍경화인 델프트의 풍경이라는 이 그림에서도 저희들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이런 마을에서 살았고 여기에서 네덜란드식의 뭔가 청렴하다, 안 그러면은 뭐 저쪽에 카톨릭과 대결하는 사이에서 자신감이 생겼거나 자신들의 뭔가 번영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그걸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느낌들을 그림에서 다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해도, 이 그림 속에 만들어지고 그려진 도시가 당시에는 베르메르가 이런 환경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새삼 느끼도록 해주기는 합니다. 델프트의 모습은 이렇고요. 그리고 약간 공중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네덜란드 날씨가 좋은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 가시게 되면은 춥고 약간 좀 습기 많고 그런 것을 느끼시게는 되는데, 자, 이제 이런 장소에 베르메르. 죽고 나서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사라졌던 사람. 이 사람이 다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얼굴로 재발견이 되게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잡지 중에서요, 가제트 데 보자르라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예술에 관한 잡지 중에 가제트 데 보자르라는 게 있는데, 1866년도에 이 잡지의 필진이었었던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생기셨죠. 테오펠 비르거라는 분이 이 베르메르에 관한 관심을 이 글 속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 루브르를 갔었다가 이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여기에서 그나마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 루브르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애게하시게 돼요. 베르메르 그림이 루브르에 있다고 하니 그걸 봐야겠다 오셨던 분들한테 이거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림이 너무 작다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거죠. 당텔리에라는 그림인데 요 뜨개질하는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1669년에 그렸고 24.5cm 정도 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왜 하실 수가 있는데, 저 비르거라는 분이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느낀 것은 여태까지 그림에서 보지 못했던 섬세함이 있다는 표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 빛과 그 빛이 조화를 이뤄내는 색감의 연한 변화, 그래서 층층이 색깔들이 살짝씩 달라지고
사람의 얼굴과 여기에 있는 것들의 색깔에 대한 변화 같은 게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려진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킨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평이라는 것은 약간 황금 그물 같아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엄연히 존재를 하지만 그 물고기들을 잡아 올려서 가치를 보여주는 게 비평이 가진 올바른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뷰르거가 그런 발견을 해주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지금 순간에도 이 베르메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르메르의 이 전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 그림, 뜨개질하는 여자라는 요 그림과 함께 몇 개의 그림이 소개가 되고 나서 꾸준히 베르메르의 그림이 어디 있는가 그걸 섭외하고 전시를 하는 게 이 뷰르거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몇 차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190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베르메르라는 사람을 암스테르담 출신, 그러니까 암스테르담과 네덜란드를 이야기를 할 때 렘브란트와 할스급으로 같이 연결해서 올리게 돼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렘브란트와 할스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베르메르도 그 대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정말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미디어가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준 영상이 아직도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루브르에서 우연히 네덜란드관 있는 데 가서 만나시게 되면은 아마도 여기에서 그 모든 여정이 다시 시작이 된 건가 하는 반가움을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베르메르의 풍경화는 여전히 이제 델프트에 관계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골목길 풍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확대해서 보시는 동안 여기에 색깔, 벽돌이 가진 색깔이나 분위기 같은 것의 정밀함에 매력을 조금 느끼실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베르메르 자화상이라고 추정을 했던 이 그림은 1656년도에 그려졌던 그림이고, 한국에서는 번역이 좀 그래요. 뚜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성이 직업 여성을 여기 빨간 옷 입은 사람한테다가 소개를 시켜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베르메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주귀걸이 소녀의 그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도를 조금 다양하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화가의 아틀리에라고 하는 비엔나 국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그림에서 약간 이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베르메르로 보여져요. 신기한 것은 저기 모델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약간 이 그림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베르메르의 다른 그림들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그림은 아마도 본인이 자기 아틀리에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그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리는 광고 효과를 동시에 가지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신기한 게 이제 뭐냐 하면 여기 대상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밑그림이나 그런 것 없이 꽃장식부터 먼저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베르메르의 작품 중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다. 하지만은 네, 이렇게죠. 뒤쪽에 있는 소품과 앞쪽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여성의 모습을 보셨을 때도 여전히 베르메르식의 빛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베르메르 작품 모습이죠. 그랬을 때 어느 한 공간이 뒤쪽으로 쭉 빠져나가 있고요. 거기에 복도 같은 아니면 이 정도의 공간이 거리를 두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서 한쪽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세밀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공기, 그러니까 실제 어떤 그 과학적인 그 공기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그 분위기가 어떤 건지를 전달하는 조금 특이한 형식의 그림들이 이 사람의 작품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이것은 베르메르만 그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네덜란드에는 이런 베르메르 풍의 그림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는 해도 베르메르가 지금 현재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더 그쪽 방향으로 파보도록 하죠.
음, 뭐 없는 무슨 팀 이런 말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델프트에 가시면 베르메르의 그림이 너무 비싸서 그랬는지 뭐 유명해진 다음에 그걸 관리를 안 해서 그랬는지 델프트는 정작 베르메르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델프트에 가시면 베르메르 박물관은 또 있어요. 그럼 뭘 보관하느냐? 모두 다 카피입니다. 아,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예, 좀 이상하긴 하죠. 가서 보시게 되면 베르메르가 쓰던 도구의 복원, 이 붓이나 물감이나 하여튼, 그리고 그 외에 뭐 화구나 아니면 소품으로 써졌던 것들을 이게 거의 똑같은 겁니다 하고 전시를 해놓는 공간이 있고, 이 베르메르의 작품을 패널에다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재료와 기법과 같은 것을 설명해 놓는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모조 그림들을 쭉 전시를 해놨는데 약간 내가 이런 가짜들을 보러 들어왔나 하는 아쉬움은 생기실 수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는 조금 괜찮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이즈를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실측 사이즈대로 이걸 복원을 해놓은 거거든요. 적어도 여기 미술관, 델프트를 베르메르가 활동했던 자리니까 내가 한번 와봤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미술관에 가셨을 때 그나마 이거를 봐서 서로 비교는 되네. 아,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그림들이 조금 비슷하구나. 35개밖에 없는데도 그게 거의 다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졌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델프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덴하그의 진주귀걸이 소녀가 있는 바로 그 미술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귀걸이 소녀는 처음에 이것을 소장했던 분이 1800년대 후반에 그림을 비교적 싼 값에 예전에 골동품상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10몇 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소장하고 수집했던 그림들을 이제 덴하그의 미술관이 새로 건립될 거라고 그쪽에다 기증을 했던 인연으로 거기가 받아서 전시를 하는, 지금까지도 계속 100년 넘게 그게 공공을 위한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어서 가격에 대한 것은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마케팅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잘 잡은 건데 북구의 모나리자, 미소가 신비하거나 누군지는 약간 미묘하기는 한데 그 섬세함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려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정말 이게 북구의 모나리자는 맞냐 이런 얘기도 하시기는 하는데 한번 좀 그럼 들어가 볼까요? 덴하그는 암스테르담에서 여기까지 쭉 내려가는 저 거리 정도로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아요. 델프트와 덴하그 둘이 딱 붙어 있는 모습이죠. 마우리츠 하위스 미술관의 모습입니다. 여기 미술관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진주귀걸이 소녀도 물론 있으나 지금 현재는 옆쪽에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특별전과 뭐 교육용 동도 만들어지고 지하로 공간이 있어서요. 바깥에 외부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하시는데 들어가 보면 조금 넉넉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흔히 이제 유럽의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함께 딱 요 공간이 진주귀걸이 소녀가 있는 곳이 되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것만 보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이거를 보기 위해서 막 여기까지 가야 되나 하는 분들도 계시는 그 딱 중간이어서 미술관이 뭐 루브르의 모나리자가 정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구름 관중을 몰고 있지는 않아요. 가보시면은 실제로는 시간대만 잘 잡으시면 조용한 가운데서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그림이죠. 44.5cm, 39cm, 1665년에 그렸던 진주귀걸이 소녀. 요 그림이 유명한 것은 이 그림이 뭐 어떤 부분에서 명작인 거냐 그런 궁금증이 계속해서 생기실 텐데 한번 일단 그림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졌다는 거는 물론 있습니다. 그건 다 동의하는 바고요. 요거는 제가 재밌어 하는 사진인데 카메라 회사의 기본 사진 툴로
사진을 이제 찍게 되면 왼쪽 같이 나오고 오른쪽 같이 나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진 색깔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이게 캐논이 찍은 거고 여기 후지가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 눈으론 실제 이제 육안으로 보게 되면은 요 오른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색깔에 관한 그것은 캐논이 조금 어떤 부분은 되게 저희들이 딱 필요로 하게 잘 찍히긴 하는데 약간 그 색감에 관한 것이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연구를 하는 부분들과 여기 기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계가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술관 쪽에서는 복원, 관리, 연구를 병행해서 하곤 합니다. 재료가 떨어져 나간다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그럴 때 복원을 하는 것도 저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난 2003년도 복원의 모습 사진인데 사실은 이 복원은 이 진주 귀걸이 소녀는 대대적으로 복원이 됐던 것이 1987년도에 있었어요. 그것 말고 지난번 복원에서 볼 수 있었던 건데 요 진주의 부분을 아주 크게 확대를 하면은 약간 흐릿하게 보여서 오른쪽에는 저게 진주인가 하게 되는데 요 차이 정도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잘 안 되죠. 여기 이제 눈 부분이에요. 이거는 눈 부분 그린 거랑 진주 부분 그린 거. 그리고 그림이 복원했을 처음에 당시에는 이렇게 균열도도 심하고 몇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새로 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어디가 제일 손상이 심한지를 보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단위별로 복원을 하는 과정을 겪었었죠. 그래서 지금 모습이 됐었습니다. 이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실 수가 있어서요.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가 돼 있을 때 그 진주와 그 외에 파란색, 코발트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안료에 대한 것도 연구가 돼 있지만 진주는 이 진주 귀걸이 소녀뿐 아니라 베르메르가 자주 그리는 주제였어요. 정확하게 진주를 실제로 무슨 알이 있는 그걸로 그린다기보다는 약간 인상파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는 것처럼 이 그림을 좀 희미하게 그렸는데 그게 진주처럼 보이도록 멀리 떨어졌을 때 하는 기법을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보이는 것이 이 위쪽에 검은색으로 그 색깔이 변해가지고 없어지기 전에는 이쪽에 베르메르의 사인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돈해서 보면은 베르메르라는 것을 약간 좀 신기하게 자기 나름 사인을 마치 뒤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87년도에 이 대대적인 복원이 있었어요. 2003년도에 있었던 복원은 어떤 상태인지 여전히 괜찮은지에 대한 테스트와 연구였었고 1987년도에 있는 복원은 조금 굉장히 심도 있는 복원이었었는데 진주귀걸이 소녀라는 그림이 도대체 언제부터 유명해졌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원의 결과가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건 어디서 오는 차이냐? 일단 왼쪽이 좀 많이 노랗죠. 저게 복원 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사실은 유화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유화의 기름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서요. 이게 떨어져 나가거나 균열이 더 많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거기로 인한 이제 씻을 수 없는 복원할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바니싱이라고 작업이 있어요. 그걸 전체 다 도포를 해서 마치 장판 위에 니스를 바르듯이 하는 그 작업이 있는데 이거는 유화 그림 물감의 훼손을 막을 수는 있는데 반대로 필연적으로 노랗게 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감 색깔을 이런 식으로 노랗게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87년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베르메르가 원래 그렸던 그림의 색깔은 오른쪽 같았을 것이다 해서 밀고 갔었고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걸 보장을 한다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복원을 하게 됐을 때 화가의 의도에 맞는 건지도 불확실하다고 반대를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복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약간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엄청난 미백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피부과 다녀온 분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입술에 대한 차이도 보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차이죠. 요게 약간 희미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오른쪽 같이 간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대화된 얼굴이 돼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특히 그림은 그게 두드러진데, 베르메르의 그림 중에서 이제 서서히 유명해지고 이 사람이 섬세함이 알려지는 것은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그림 중에서 이 정도로 확실하게 변형이 돼버리는, 그리고 현대화되고 더 세련돼지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몰랐단 말이냐라는 충격을 받을 정도였었다고 하거든요. 그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그거보다 이제 10년 정도 있다가 트레이시 슈발리에라는 미국의 작가가 진주귀걸이 소녀라는 소설을 아예 쓰죠. 워낙에 정보가 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상상의 영역이 더해져서 그 소설이 굉장히 그 시대를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그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런 스토리들이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어떤 아름다움에 관한 것, 그리고 그 기법과 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연히 그것을 바치고 있지만 그 스토리 라인이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 사건들이 연결이 될 때죠. 그러니 이 베르메르의 그림이 복원이 되고 우리가 몰라봤던 걸작이 나왔다는 환영 속에 소설이 나오고 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걸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배우들이 나중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그런 주연들을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연결이 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구의 르네상스, 그러니까 북구의 모나리자다라고 소개까지 하게 되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 굉장히 크게 극대화되게 됩니다. 더구나 그림 속에는 미스테리한 요소들이 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었었거든요. 여기는 그림이 유명해졌던 타당한 이유가 뭐였을까에 대한 저의 짐작과 그리고 알려진 바를 설명을 같이 드린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은 어떠실까요? 포즈는 비슷한데 약간 좀 그렇죠. 뭐 둘 다 눈썹은 없지만 여기가 조금 허술하다거나 약간 좀 아쉽다거나 더 몇 가지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색깔에 대한 변형, 복원이 있기 전인데 트로니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일종의 그림의 형태죠. 특정하게 누군가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전형적인 어떤 인물들, 소녀나 노인이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초상화로 그려놔서 마치 풍경화를 걸어놓듯 집의 장식으로서 전형적인 인물의 잘 그려진 그림을 걸어놓는 그게 화가들한테 또 구매자들한테 서로 간에 합의가 되는 가운데 있는 일반 인물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에서 유행을 했어요. 아마도 종교화가 사라진 자리에 이런 식의 그림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그림에 대한 안목이 그리고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이전부터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상업적인 부분도 포함을 하고 전문가와 또 그림에 대한 복원이나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죠. 진주귀걸이 소녀, 진주귀걸이를 하고 있는 소녀 앞에서는 저희들이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림 안에 사실은 뭐 굉장히 강한 역사에 대한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도
이렇게 잔잔하고 섬세한 그림 하나에도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스타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림 중에서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충분히 가능하다. 동시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없었으면은 베르메르가 지금 같은 인기를 구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운도 맞아야겠구나 하는 헛된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베르메르가 그렸던 이 노란 옷을 입은 여성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저분을 부인으로 생각을 해서 부인이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진주귀걸이 소녀는 하녀였던 스칼렛 요한슨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뭐 질투가 나고 그런 스토리가 나온다는 건데, 오른쪽에는 보르흐라는 화가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초상화가 유행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트로니라는 그림이 있고요. 실제로 초상화도 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초상화는 모델이 당연히 있고 그 사람한테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겠죠. 앉아서 있는 가운데 모델로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글을 쓰거나 정말로 책을 읽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지금으로 따지자면 설정샷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지만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지적이고 이 시대에 딱 맞는 여성이다 하는 그런 여성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읽고 있는 섬세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고 계속 요 세밀함, 디테일의 강한 점 이런 게 강조가 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을 감안해서 색깔과 그늘의 그림자의 요 효과들을 굉장히 강하게 연구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런 효과가 돋보이도록, 그리고 여기 창문에 비쳐 있는 여성의 모습까지도 하나하나를 아주 빠짐없이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보이시죠? 이쪽에 창문에 묘사되어 있는. 처음에 저런 그림을 좋아하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저게 이제 그대로 이런 게 자세하게 그리는 이게 베르메르의 맛이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르메르는 나중에 우리 시대에 사는 현대 화가인 데이비드 호크니를 포함해서 몇 사람에게 크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정식 화가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베르메르가 실제로 썼던 도구예요. 카메라 오브스큐라라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하고는 될 수가 없는 조금 기초적인 기계지만, 여기에 렌즈를 통해서 저기에서부터 오는 상이 이 렌즈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거꾸로긴 한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이 맺히는 것을 보고 그림으로 그리는 효과를 여기에다 놓고 나서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베르메르의 그림을 보셨을 때 특이한 것, 이쪽 부분에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거의 묘사를 한다. 이거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자기가 가진 실내, 자기 집에 그림 그리는 공간을 저희들이 스튜디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진 찍는 스튜디오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빛이 들어오는 장면을 항상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이 전체 분위기가 전달이 될 테니까. 그런데 카메라 옵스큐라를 쓰게 되면 호크니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카메라 구도 안에서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당시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랑 조금 달랐다고 하는 게 이 형태나 상이 맺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앞쪽에 가까이 있을수록 희미합니다. 저게 초점이 맞는 뒤쪽이 더 선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 오히려 저 멀리 있는 게 더 세밀한, 그러니까 얘기로 따지자면 픽셀이 섬세하고 작게 잘 짜여진 대로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화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렌즈를 통해서 보여진 상 위쪽에 덧그리게 되는 것은 화가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있고 호크니가 따로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그런 건데, 좀 사람이 한번 마음이 굳어지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베르메르의 인기가 덜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시각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겠죠. 목걸이를, 여기는 귀걸이가 아니라 목걸이를 차고 있는 건데 그 모습을 보시게 되면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귀걸이도 나오고 목걸이도 나오고 하는데 저 그림의 가치가 과연 뭘까라는 것에 숨겨진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르메르 본인도 남아있지 않은데 이런 그림들이 스토리가 있을 리가 없죠. 대신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옷감, 또 빛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질감이건 뭐 공간이건 많은 것들이 이전에 장대한 시리즈들을 담았던 화가들의 그림과는 달리 섬세한 디테일에 집중을 하여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게 네덜란드의 당시 분위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요소였어서 매번 똑같은 것만 보는 사람들한테 신선함을 줄 수가 있었다 등등을 저희들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사진관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은 없지만 사진관 같은 모습이어서 뭐 지리학자, 천문학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긴 한데 실제로 지리학자일 리도 실제로 천문학자일 리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가 뒤쪽에 지도를 걸어 놓거나 지구본을 갖다 놓거나 하는 것은 대체로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이라는 표시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예전에, 지금은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체가 돼 있긴 한데 어디에 가서 이 의상을 입고 나서 사진을 찍어보자 하는 얘기처럼 어디에 가서 자기가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기가 뭐 많은 공부를 했으며 여러 가지 상식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소품을 이용해서 자기를 조금 더 꾸미는 거.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런 형태의 소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왼쪽에서요. 그 하녀가 여기 창을 닦았을 때 빛이 달라졌다고 화가가 민감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그게 그림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 모두가 그 빛의 미묘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해줍니다. 치밀하고 잔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셨을 때 확대하고 세밀하게 보셨을 때 이제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는데 편지를 읽고 있는 저 여성의 약간 입술이 벌어지면서 뭔가 기쁜 소식이 있고 그동안에 자기가 그리워했던 대상한테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죠. 아까 있었던 그 주전자를 들고 있던 여인의 모습에도 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주전자의 색깔들을 자세하게 보셨을 때 빛의 각도에 의해서 쟁반하고 여기 있는 반영 같은 것들이 이 역사화나 그 외의 주제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룰 때는 느껴지지 않았던 정밀한 포착 같은 것들이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러니까 무슨 도상학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필요하지 않고 그림을 자세하게 관찰하느냐에 대한 마음의 문제 같아요. 베르메르가 썼던 재료들, 영화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냥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고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요소가 되죠. 이런 재료들을 구하는 것도 네덜란드니까 훨씬 더 원활했겠다. 다양하게 그런 재료를 반영했겠구나 하는 정도 생각입니다. 뉴욕에 가시게 되면 베르메르 그림을 오히려 유럽에서보다 더 몇 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뉴욕에 가시게 되면 이제 베르메르 그림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여전합니다. 이 세밀하게 대상을 관찰하고 거기에 남들이 저거를 저렇게까지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느냐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리고 베르메르가 그렸던 수많은 35개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나타났던 인물들 안에 있는 약간의 공통점, 요소. 이 사람이 과연 엄청나게 훌륭한 화가일까 하는 데서는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르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정밀함과 독특함을 관찰해 주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이 시대 때 베르메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네덜란드가 마음 먹고 홍보 포인트를 딱 잡아서 북구의 모나리자를 포함해서 뭐 광고 모델도 되고 하는 식으로 점차 이런 스토리가 붙는 이 과정이 없었으면
베르메르 그림이 지금처럼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그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자체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발견을 해주고 가치를 새로 부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거기에다 복원을 해서 현대화되어 버린 그 과정에 반대의 목소리도 불구하고 그런 과감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르메르의 그림은 꽤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1600년대 모습이기는 한데 현대화가 또 되어 있어요. 그 우유 따르는 여자도 진주귀걸이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돼서 반가워하게 되고요. 그 반가움이 이 그림의 가치를 또 더 높이게 되는 이런 계속한 과열이 생기게 되죠. 베르메르의 그림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에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정밀한 거기 때문에 발견할수록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나도 봤어 라는 자랑거리도 생길 수 있고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신화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모든 작가들이 그런 행운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메르는 본인이 살았던 삶이 약간 덜 알려져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삶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어떤 이런 인연들이 신기하게도 이 사람을 네덜란드뿐 아니라 전 세계 불멸의 화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예술적인 가치의 모습도 물론 독특함과 개성이 중요하게 저 스스로도 해석은 하고 있으나 어떤 선택적인 인연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느끼는 약간 부러움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동시에 매번 그런 생각이죠. 어떤 작품들이건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점차 유명해지고 작은 정보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금 이런 열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1600년대의 네덜란드의 하나의 분위기를 읽고 그들의 역사를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양 미술 쪽을 물론 다루고 있지만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훼손이 되어 있거나 남아있지 않은 우리 스스로의 약간 그런 아쉬움들이 어찌 보면 이 베르메르처럼 그림을 발견하고 예전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예전의 모습, 우리 스스로의 얼굴들도 이 사람의 얼굴처럼 조금 더 친숙하게 찾아볼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수여될 수 있는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아닐까 그런 기대도 잠시 해봤었습니다. 예, 오늘은 베르메르라는 작가를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이 사람의 진주귀걸이 소녀, 우유 따르는 여인, 그 외에도 트론이건 안그럭은 인물화이건 여러 개의 초상화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름 느끼시는 베르메르에 대한 추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 내보셨던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